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이 관세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반등이 됐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까?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 선별적으로 좀 알트코인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네, 오늘은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모시고선 이제 알트코인 시장 흐름과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조금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는 국내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으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현재 시장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오늘 이제 촬영 일자가 이제 5월 이제 둘째 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알트코인 시장은 꽤나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트코인이 한 6%에서 7%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시장도 다시 이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제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기다렸던 이런 상승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블록체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모든 어떤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이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 자체를 이제 투기로 바라본다고 들었어요.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알트코인은 그냥 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이제 친한 친구들도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친구들은 알트코인은 그냥 뭐 도박이지라고 하는 사실 인식이 아직도 한국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알트코인 시장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이 기술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거래하셨던 알트코인들은 나왔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그 가치를 뒷받침해 줄 만한 기술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리고 싶고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고 싶어서 또 이렇게 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이제 진화해 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중 핵심이 된 기술이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모든 것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중앙화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중앙화된 기관들이 개입하지 않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사실 출범했던 게 비트코인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P2P 이제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간에 인터넷에만 접속을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더라도 이제 자금을 이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15년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사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굉장히 느리고 이제 비쌌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앙화된 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이 네트워크 위에서 만약에 자신들이 다른 금융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진화시키면 비트코인만큼 더 많은 또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사실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이더리움에는 굉장히 특이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라는 사람과 이제 B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거래를 이제 할 때요. A와 B가 원하는
계약 조건들을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되고 선제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이 계약이 이행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할 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죠. 그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신이 큰 자금을 거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해준 분들한테 찾아가서 사실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어떤 계약 조건을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가 다 충족됐을 때 우리는 거래를 완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번거롭다는 거죠. 중개인이 이제 끼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이제 발생하는 거고 결국 계약 당사자들이 이것들을 부담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것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거래를 할 A와 그다음에 B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선제 조건은 그냥 프로그래밍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어떤 부동산을 그 얼마에 이제 매각할지 그다음에 매수할지를 기입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날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전제 어떤 조건들, 제반 조건들을 기입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완결됐다고 이제 프로그램이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좀 완성되는 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옆에 앉아 있지만 서로 어떤 자금을 이렇게 서로 이제 보내게 될 때도 서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로그래밍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 하고 사실 저기 이제 저희 한국 지금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런 어떤 금전 거래를 굉장히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그러면 투기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명확한 기술이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다. 비록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소수의 매니아들 만 사실 거래를 했고 시간이 지나서 소수의 사람들만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금전 거래를 하던가 이제 투자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 2020 이제 4년도 이후부터는 미국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이제 승인했고 금융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크들을 사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혹은 다른 알트코인도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서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단순 수급이 몰려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스마트 계약이란 게 또 기술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기술 말고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기술의 변화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례일 뿐이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오라클 서비스입니다. 이제 오라클 서비스 혹은 오라클 기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이 오라클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금융 데이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금융 데이터들은 사실 금융 기관들이 보관하고 거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매 실시간마다 가격 변동을 우리한테 보내주잖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 금융 데이터 어떤 서비스라고 하고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일인데 이런 금융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지금 현재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RWA라고 해서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1달러의 가치를 갖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돼서 사실 여러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우리가 전통 산업에서 발생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로 갖고 와야 되는 사실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슈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을 나는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들은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통
금융시장에서 데이터를 블록체인 시장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 옮겨올 때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를 누군가는 판별해 줘야 됩니다. 그 판별을 근데 하나의 기업이 이 가격이 맞다 틀리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세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데이터를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은 훨씬 더 정확성도 높고 보안성도 더 높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2017년 정도에 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인링크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코인이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사실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라클 서비스들이 최근에는 이제 기존 전통 금융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말씀드릴 이 탈중앙화 금융 이 서비스랑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것을 해내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파이도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 디파이가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도 제가 정말 궁금하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 것을 줄여갖고 약자로 이제 디파이라고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디파이가 태동된 건 사실 2017년쯤이었습니다. 2017년쯤에 이제 전통 그 금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는 거,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 이런 대출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이 실험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전통 금융 산업에 있었던 서비스가 블록체인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이거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방식,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태동이 됐고요. 이 디파이가 태동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가 예치해둔 자산을 해킹해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실 우려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이제 잘 못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2024년도에 미국이 이제 디파이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이제 규제 자체는 사실 유럽에서 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미국은 그 미카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도화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 디파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지갑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도 만들고 있고요. 이 지갑 서비스 위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즉 디파이 서비스를 탑재해서 사람들이 그 1달러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갖고 있어도 4.7%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예치 상품도 내놓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다양해질 거예요. 이제 로빈후드가 이제 파생 상품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접근성 좋게 그냥 사용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전에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이제 밈 주식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간단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투기성을 짙은 이런 투자가 일어났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옵션 거래를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코인베이스를 주도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파생상품 시장, 그러니까 블록체인 내 파생상품 시장을 지금 열어주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기자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아마 올해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이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사실 디파이라는 것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트코인하고 디파이하고 합쳐진 것도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떤 상품인지 또 궁금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어플리케이션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스택스를 떠올리실 거예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왔는데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이더리움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이제 거래가 비싸고 거래가 느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만 거래를 완결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만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데일리 어떤 트랜잭션들은 레이어 2, 즉 다른 어떤 체인에서 처리를 한 후 그거를 검증해서 레이어 1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리자는 사실 컨셉을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합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레이어 2 사이드 체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여러 가지 디파이 활동을 하면 그 데이터들이 이제 종결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활용한 이제 디파이들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야지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소개하는 이런 비트코인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디파이는 아직 불확실하고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처음 디파이가 생겼을 때도 불안전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투기성이 짙은 하나의 서비스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해킹이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안 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회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취약점이 영원히 취약점으로 남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동의해야지만 기술 구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그 이더리움 디파이를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즉 너무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자산을 활용한 사실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그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마친 뒤에 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업그레이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더리움의 역사가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처음에 작업 증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시니까 이제 채굴자들이 있고, 이 채굴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통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채굴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증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하나의 네트워크였고, 하지만 이제 몇 년 전에 이것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 지분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토큰을 일정 숫자만큼 예치를 하게 되면 그 예치한 만큼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게 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이제 국민투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이제 활용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근데 그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누군가한테 위임을 해서, 검증자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 검증자들이 위임받은 이더리움을 활용한 교차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대가로 나온 수익을 나누는
맞추는 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이더리움은 발전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발전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이제 2021년도만 하더라도 거래 하나 보내려면 10만 원이 들었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은행에서 수수료 1,000원 같은 것도 아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요즘은 대부분 다 무료 서비스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10만 원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재단도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 거래 수수료가 그럼 왜 높아졌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처리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몰리는 거래들을 분산시키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레이어 2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는 중요한 정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전부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밖에서 처리하자. 그리고 밖에서 처리한 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검증자들이 검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레이어 2를 이제 계속 2022년도 말부터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022년부터 개발했던 이 레이어 2가 결과적으로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좀 결과가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 레이어 2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래는 빨라지고 거래 수수료는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익은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은 우리가 흔히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뭐냐면 항상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를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발생돼서 이더리움은 소각이 되고, 이더리움이 소각되다 보니까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사실 설계가 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수료를 싸게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각할 만한 이더리움이 없어진 거죠. 줄어든 수수료가 결국 이더리움 소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더리움은 항상 디플레이션 돼 왔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에 좀 이르렀어요. 근데 이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보완됐냐면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검증자들도 이제는 원래는 두 자릿수의 이더리움 숫자만 갖고 있어도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4자리 이상의 어떤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지만 사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금융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올린다는 건 결국에는 거래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각할 수 있는 수수료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이후에 드디어 레이어 2 때는 인플레이션 되다가 며칠 전에 이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 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하나하나가 밝힐 때마다 시장의 가치를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실 근본적으로 봐야 될 좀 관점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 시장에 진입해서 매수를 해도 좋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어떤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과 내러티브들을 좀 파악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2024년도 12월 달, 그 다음에 2025년도 1월 달을 이제 고점으로 해서 50%에서 한 6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이제 3,000불이었던 이더리움이 1,700불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2,000불로 올라왔지만 굉장히 가격 하락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와
네. 서로 엮이다 보니까 이 매크로 영향을 좀 많이 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알트코인은 몇 배로 더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조금 더 누그러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이 관세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반등이 됐던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의 문제, 블록체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기술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국내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상한 코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21년도에 기억하기로는 이름 예쁘면 사람들이 막 사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투기잖아요. 그쵸. 왜냐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시장과 이 블록체인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앞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할까?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 선별적으로 좀 알트코인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선별하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왜냐면 알트코인은 지금도 수백 개가 나오고 있는, 네. 하루에 수백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전 크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인프라 투자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레이어 1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이어 1들에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그다음에 최근에는 솔라나, 그다음에 수이, 아니면 뭐 스토리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레이어 1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이제 많은 것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들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비트코인은 가장 높은 보안성을 갖고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보안성이 떨어지지만 그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솔라나는 어떤 장점이 갖고 있냐? 이더리움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어요. 우리가 로빈후드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활기를 띈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위는 어떤 거를 해결하냐? 수위는 이더리움과 이제 솔라나보다 보안성이 더 높은데 빠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 프로토콜은 그러면 뭐가 더 나으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컨텐츠들을 판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저작권을 트래킹해서 그 원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다 목적성이 있는 레이어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상승 여력은 좀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른 알트코인보다. 네. 하지만 돈을 덜 잃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번 전체 시장이 좋은 흐름을 갖고 가면 이런 어떤 알트코인도 주식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프라의 또 다른 면은 전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디파이에서 오라클 서비스, 결국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려야 하는 시점이고, 그러면 그 올려야 하는 시점에서 이 중간에 검증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럼 대표적으로 뭐 체인링크가 있고요. 그다음 피스 네트워크가 있고, 최근에는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회사들이 발행한 코인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사실 알아도 흔히 말해서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영원히 됐다, 이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